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월요일입니다. 오늘 기사를 여러 개 가져왔는데요. 오늘 기사에는 바이든이 중국 AI의 싹을 자른다라는 무시무시한 기사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 얘기, 우주 전쟁. 앨런 머스크가 또 우주에서 어떤 지금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차세대 먹거리로 미국은 우주 개발에 계속 많은 열을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전기차 전환이 주춤하고 하이브리드가 다시 떠오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부족,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위험, 이런 부분하고 또 마지막 기사에는 미국에서는 대박, 한국에서는 눈물, 영화 바비, 엇갈린 흥행 왜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거, 소비가 디커플링 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영화가 한 번씩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당 영화 상영률이 거의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영화 나오면 이번에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한국 와서 영화 홍보하듯이 한국 시장이 꽤 큰 시장인데 스타워즈 이런 거 잘 안 돼요. 미국은 열광하는데 우리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예전에 어떤 분이 한 15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현실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만화 영화를 보는 느낌인데 미국 사람들은 스타워즈를 보면서 곧 현실화될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런 관점의 차이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미국의 우주 영화가 나오면 웬만하면 제가 우주 영화는 다 보려고 하는데 패신저스라는 영화도 그랬고 인터스텔라나 아니면 맷 데이먼 나왔던 마스 이런 걸 보면 그런 거는 곧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현실화될 우리가 맞닥뜨릴 하나의 가까운 미래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미래 영화는 아니지만 미래일 수가 있죠. 그것도 거기 나오는 미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어떤 신기술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에서도 PC 모니터 이런 게 하드웨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홀로그램으로 쫙 펼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도를 막 보면서 넘기기도 하고 그런 기술 볼 때마다 앞으로 저러는 게 저렇게 기술이 진보하겠구나. 우리가 어떤 신기술이나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래 영화나 우주 영화 보면 우리의 미래가 저런 그림이겠구나.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패신저스 그런 영화도 보면 그 우주선 안에 우주선의 그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찍기 위해 그 미래의 우주선이 어떤 그림일까에 대한 그 굉장히 창의적인 디자인 이런 거 보면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비라는 영화가 나온다라고 언뜻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미국에서는 대박인데 우리나라는 왜 눈물이었을까? 이 기사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빨리 기사를 읽어서 6번째 기사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첫 번째 중국 AI의 싹을 자른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 크게 판도가 막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 G2 EU까지 합해서 G3 국가에
정책 리스크 아니면 정책 모멘텀 이런 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꼼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네요. 다음 달입니다. 글로벌 테크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미국 거대 사모펀드 PE라고 하죠. Private Equity Fund라고 하는 이 PE와 벤처 캐피탈을 중국과 철저하게 분리시키면서 중국의 첨단 분야 신생기업 성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터넷 기업 붐이 시작된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중의 테크 자본 밀월 관계는 완전히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28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 행정명령은 반도체, AI 및 양자 컴퓨팅 분야의 신규 투자건에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첨단 분야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면 정부에 보고해 허가받아야 하고요. IT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 신청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면서 사실상의 투자 금지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거대 자본은 중국 테크 산업을 지탱하는 큰손 역할을 해왔고요. 이른바 배트라고 하는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한창 요 BAT 요 얘기도 되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얘기됐던 부분인데 너무 그런 이름들이 한 1, 2년 지속되면 하여튼 조심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배트와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장을 뒤흔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까지 미국 자본을 자양분 삼아 급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투자업계에서는 미국의 자본 투자가 금지될 경우에 유럽, 아시아 등 미국 우방국들도 대중 투자를 기피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중국은 민간 자본은 물론 국영 자본까지 총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 자본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해서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 테스트한 뒤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국 테크 기업들의 전략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을 더욱 봉쇄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답니다. 중국 빅테크의 미국 주요 주주 해가지고 알리바바는 뱅가드하고 피델리티, 텐센트는 뱅가드 블랙락, 바이두가 뱅가드 트위디 브라운, 바이트댄스는 세코이아 캐피탈하고 제너럴 애틀랜틱. 그러고 보니까 뭐 BYD도 워런 버핏이 거의 2008년이었나요? 그때 투자했었잖아요. 꽤 오래전에 전기차에 투자를 해서 완전 또 대박 터뜨렸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첨단 산업 투자 금지 행정 명령은 각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행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첨단 산업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구상은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나왔지만 여태껏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규제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많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투자업계와 정치권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중투자 규제안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네요. 지난 25일에는 밥 케이시와 존 커닌의 의원의 대중투자 금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대통령의 투자 제한 행정명령 역시 수차례 미뤄졌지만 이번에는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하네요. 자국 금융기업
기관들의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중국과 완벽하게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당초 투자 금지가 검토되던 바이오와 배터리 분야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네요. 큰 손을 잃게 된 중국 기업들, 거대한 미국 자본과 높은 성장성을 지닌 중국 하이테크 기업들은 20년 넘게 공생해 왔는데 중국 기술 기업들은 미국 자본을 무기 삼아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했고 미국 투자사들은 이들 기업의 IPO로 막대한 투자 이익을 돌려받는 그런 시기였죠. 최근 수년간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된 이유인데요. 중국 대표 테크 기업인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주요 명단에는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뱅가드 그룹 같은 미국계 금융 투자 기관의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하며 최근 이런 관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S&P 글로벌 자료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의 대중투자 총액은 약 9조 원으로 전년 대비 76% 정도 급감했네요. 미국 정부의 규제를 의식한 미국계 기업들이 인도 동남아시아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투자 건수도 같은 기간 40%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사모펀드 벤처캐피탈의 대중 투자 추이라고 이제 표가 나오는데 2020년도에 198건 코로나 때였고요. 2021년도에는 346건 그리고 작년에 208건 이렇게 돼 있네요. 투자 제한이 되는 중국 테크 분야는 일단 AI, 인공지능 쪽 기업으로는 바이두, DJI, 센스타임, 아이플라이텍 이런 것들 안 되고 반도체는 SMIC, YMTC, 하이실리콘 등이고요. 양자 컴퓨터는 알리바바, 바이두, 오리진, 퀀텀 그리고 화웨이 등이 있다고 합니다. 급해진 중국 친테크 정책으로 복귀, 해외 자본의 자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히기 어려워진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기술을 키우겠다는 입장이고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빅테크 기업들과의 관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을 위한 레드카펫을 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이게임 업체 네디즈는 본사가 있는 항저우시와 AI 및 e스포츠 파트너십을 맺었고 북부 주요 도시인 텐진과 남부 선전시는 현재 중국에서 생성형 AI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바이두와 사업 체결을 했네요. 정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유망 기업들에 몰아주면서 자금 수혈을 하겠다는 것이고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작됐던 대대적인 빅테크 주기기가 마침내 끝났다는 신호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만 중국 당국의 이런 전략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자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분야에선 지원이 일부 대형 기업에만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정부 비판하면서 빅테크 죽이기 이렇게 했는데 그게 끝났다라고 과연 믿을까요? 네,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신뢰가 회복되기 힘든데,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마윈과 같이 되겠다라고 창업에 그렇게 창업한다는 게 제 1등이었다면 얼마 전에 그 스촨성 지진 때 살아남은 그 경내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죠. 뭐가 되고 싶냐?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판도까지 흔든다.
미국 정부 골칫거리 된 우주 권력자 머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스크 형님이 또 뭔 그걸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상용화와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개척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영향력이 글로벌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를 위성 인터넷으로 연결한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전쟁의 판도까지 바꿀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어떤 기업이나 정부와도 비견할 수 없는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규제와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변덕스럽고 개인중심적인 스타일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3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과의 회담에서 스타링크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가 됐다네요. 지난 3월입니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전장에서는 위성을 이용하는 스타링크가 사실상 유일한 통신 수단이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군은 안정적인 스타링크 접속이 유지되게 해달라며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 정부는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었고요. 스타링크를 서비스하는 스페이스X가 민간 회사이고 방위 산업이 아닌 상용 서비스라는 이유 때문인데 실제로 머스크가 크림반도 공략 작전 등 여러 상황에서 스타링크 접속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작전을 변경하거나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초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죠?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에 적극 협조하며 스타링크를 제공했던 머스크의 변덕이 전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머스크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사용이 새로운 세계대전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했고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상황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라고 하네요. 머스크는 2019년부터 스페이스X 로켓을 우주로 보내서 스타링크 위성 60개씩을 지구 540에서 570km 궤도에 올려놓고 있는데 현재 4,500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데 4,500개나 되네요. 전 세계 활성 위성의 50%가 넘는답니다. 스타링크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로 유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비슷하고요. $600 수준의 전용 안테나 시스템만 있으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국에서 월 $75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네요. 머스크는 향후 수년간 42,0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운용할 계획인데 그는 지구상 누구나 빠르고 끊김없는 인터넷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답니다. 수년 내에 42,0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위성이 머스크만 42,000개를 띄워놓고 거의 우주를 지배한다 그죠? 누구는 앨런 머스크가 시대의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번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진짜 전쟁의 판도를 확 바꿔놓았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4,500개 위성을 지금 띄워놓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시대의 사기꾼은 아니죠. 네.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의 스타링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국가는 9개국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들은 머스크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인터넷 접속을 거부하거나 허가하면서 전략자산인 위성 인터넷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머스크가 언제든지 스타링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인데 지난 4월 트위터에다가 그는 테슬라, 스타링크, 트위터를 이용해서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은 실시간 글로벌 경제 데이터를 머리에
담을 수 있다고 과시를 했습니다. 조대군 카이스트 교수님이 400만 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의 운행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스타링크의 통신 데이터, 그리고 매일 수억 명이 사용하는 트위트 데이터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야, 참. 미 정부 최대 골칫거리인데 테크 업계에서는 머스크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과 함께 달과 화성 탐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항마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머스크가 인류의 미래가 걸린 우주 탐사 시장도 독식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AI 업체 xAI를 설립해서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 바드를 뛰어넘는 AI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트위터를 금융, 결제, 차량 호출 등을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키우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초고색 열차 하이퍼루프를 달리게 하는 보링 컴퍼니, 그리고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가상 공간에 옮기는 뉴럴링크 같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하나가 전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프로젝트인데 전 세계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의 제국을 구축하면서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머스크는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라고 했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는 되게 부러운데 너무 한 명한테 질질 끌려가게 될까봐 그것도 하나의 또 헤드에이크다. 이런 얘기다, 그죠? 아무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머스크를 견제하라. 예, 바로 밑에 그 후속 기사인데 EU 중국도 위성 대량 발사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스타링크가 우주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권력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과 영국 등이 출사표를 내면서 지구 적에도 통신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영국도 웸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은 국가 네트워크 꼬어왕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한 3,000개의 위성을 우주에 올려 통신망이 없는 오지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꼬어왕 프로젝트는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자국에 도입될 경우 인터넷 검열 정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고요. 이를 위해서 중국 민간 기업 베이징 텐빈 기술은 60기의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네요. 야, 인공 위성을 60기를 한 번에 쏘아 올린다네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스타링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군사 과학자들은 자국 위성이 전시에 스타링크 위성을 억제하거나 손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언제였나요? 그게 미션 임파서블이었는지 007 시리즈였는지 007 시리즈였던 것 같았는데요. 그 위성에서 그죠? 레이저 같은 거 쏘니까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해일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미국의 스타링크가 정말 우주 전쟁이 됐을 때는 그 위성을 또 견제하는 위성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얘기네요. 영국의 위성통신 기업 원웹이었네요. 원웹은 지난 2019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준비해 왔고요. 150kg 위성 한 기가 알래스카 면적에
해당하는 172만 킬로미터의 지역을 서비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웹은 현재 618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놨네요. 벌써 캐나다와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연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도 우주 인터넷망 구축 사업인 카이퍼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는데 아마존은 올해 하반기 프로토타입의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10년 내에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참 아마존에서도 위성을 이렇게 하루 4개의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위성 공장을 미 워싱턴주에 건설을 또 하고 있다네요. EU도 약 8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오는 27년까지 최대 170여 개의 위성을 지구 저 궤도에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우주 전쟁이고 가끔씩 주식 시장에서도 그죠? 요 위성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들이 뭐 한 번씩 반짝반짝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네,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전기차 전환, 주춤, 하이브리드가 다시 떠오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게을러서 그런지 꼬박꼬박 이걸 충전을 시키는 게 되게 귀찮을 것 같거든요.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차를 이번에 제가 택시를 탔다가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고 그 택시가 아니라 제 친구 차였네요. 친구 차를 탔더니 그 친구 차가 회사 차였는데 하이브리드라서 배터리로 갈 때랑 또 기름으로 갈 때랑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동력을 발전하는 대로 또 쓰면서 배터리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막 그런 그림이 앞에서 시연되는 걸 보면서 야, 하이브리드가 왜 전기차로 바로 가기 전에 왜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안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두 하이브리드도 없고 전기차도 없다 보니까 기사를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그런 다시 하이브리드가 떠오르는지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8일 미국 빅3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포드의 짐 팔리 CEO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하이브리드 차를 선보이겠다라고 했네요. 포드는 2026년까지 연 200만 대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한 업체인데 올해 테슬라가 180만 대에서 한 200만 대 요렇게 생산 판매를 목표로 하는데 포드는 2026년 4, 5, 6 아직까지 한 3년 반 뒤에 돼야 200만 대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포드가 전기차로 향하는 과정에 브릿지 역할을 할 하이브리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포드의 전기차 속도 조절로 해석이 되고 전기차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니까 또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막상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충전도 불편한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이런 단점이 적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도 전기차 전환에 드는 비용과 수익성 문제, 격해지는 판매 경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최근 전기차 판매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어서 전기차의 완전 대중화 전까지 하이브리드 판매가 당분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재발견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빠른 전기차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포드의 경우 올 2분기에만 전기차 부문에서 45억 달러, 5조 7,50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그게 올 2분기에만 본 손실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거의 한 3조 정도 손실 보겠네요. 독일 폭스바겐 그룹도 지난달 말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독일 엠덴 공장 정규직 직원 300명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요. 생산량도 일부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전기차 수요가 회사 예측보다 30% 안팎 줄어든 데 따른 조치이고 반면에 도요타,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 차를 바탕으로 상반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모델을 늦게 출시하면서 수년간 전기차 열등생으로 조롱당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에 올랐고요. 전기차는 늦었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 덕이라고 하네요. 21년 상반기에 130만 5,912대였던 하이브리드 차 판매는 올 상반기에는 166만 1,774대로 27% 늘었네요. 같은 기간 전체 판매에서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26%에서 34%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대기아는 상반기 14조 원 넘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34만 6,765대를 판매한 덕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69%나 급증을 했네요.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11%에 그쳤고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등도 여전히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를 더해서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 모터가 보조 역할을 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를 주력 모델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도요타가 900만 대가 900만 대 좀 넘던가 그렇죠. 1년에 이제 파는 대수가 현대 기아차가 합쳐서 한 750만 대 된다고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도요타가 166만 대, 우리가 34만 대. 21년 기준으로는 130만 대, 17만 대.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가 2배 늘었는데 도요타는 130에서 166이니까 현대기아차의 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의 성적이 훨씬 돋보이네요. 전기차는 저가 경쟁에 돌입했다. 하이브리드와 달리 전기차 시장에서는 당분간 서로 차 가격을 낮추는 치킨 게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 탓에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자 차값을 깎아 판매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수익도 크지 않지만 초기 시장 점유율을 잃으면 만회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순수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는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이 34만 3천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한 가격이나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률이 9.6%로 2년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테슬라의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 미국 판매량을 제외한 글로벌 판매량이 34만 대고요. 저가 전기차 개발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 폭스바겐이 2-3년 내에 2만 5천 유로, 약 3,6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고 GM도 올해 하반기에는 3만 달러 가량의 이퀴녹스 EV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가격이 획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전기차를 할인 판매하면
손해가 쌓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가 이 기사가 여기 담겨져 있네요. 우리가 보통 보면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 그 시장의 성장성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시장의 성장성이 향후 3년, 5년, 10년 동안에 CAGR로 얼마 정도 이래 성장하겠다에 곱하기 그 밑단에 개별 기업의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전기차 전환 주춤인데 하이브리드가 다시 떠오른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하다고 했잖아요. 편한데 판매를 하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훨씬 높고 전기차는 포드 같은 경우에도 팔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이랬을 때 그 시장 전망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망이 CAGR로 30%였다가 그게 20%로 뭐 이렇게 수정이 되면 그 밑으로 브레이크다운해서 매출 브레이크다운과 기업별로 그런 점유율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다 달라지니까 요 부분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기사를 읽는 동안에 제 차가 지금 상태가 많이 이제 안 좋아져 있는데 차를 바꾸게 되면 무조건 하이브리드로 일단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다음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부족,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위협에 대해서 첫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세계 위 클라우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부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AI 두뇌 역할을 하는 GPU 공급난이 빅테크 기업의 사업을 좌우하는 뚜렷한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MS가 지난 2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위험, 리스크 항목에서는 GPU 부족 사태를 다뤘는데 MS는 기존에는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기존의 토지, 에너지, 네트워킹, 서버 공급 등을 주로 언급을 했는데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사업의 위험 요소로 GPU를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MS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다른 빅테크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고성능, 고용량의 반도체가 밀집한 데이터 센터는 전 산업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인데 각 기업들의 핵심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의 AI 연산도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 반도체가 바로 이 GPU로서 세계 서버용 GPU 시장의 80% 이상은 미국 엔비디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고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엔비디아는 최근 반도체 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회사가 됐습니다. 그다음 바비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을까? 미국에서는 미션 임파서블을 제치고 1등이 됐다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37만 불에 불과. 바비를 울린 것은 한국 남성인가 라이벌 미미인가. 지난 19일 개봉한 영화 바비가 국내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관객 37만 명으로 5위에 그치고요. 하루 늦게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에도 밀린다고 하네요. 바비는 주연 배우 마고 로비가 아시아 국가 중 한국만 방문하는 등 K 팬심을 잡기 위해서 공을 들였으나 왔는지도 몰랐네요. 예상 이하의 성적에 수입사에서도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반면 한국과 동시에 개봉한 미국에서는 개봉 첫 주 미션 임파서블 7을 제치고 1억 6,2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개봉 2주차에도 9천만 달러를 걸어들이면서 흥행몰이를 계속할 전망인데 바비의 국내 흥행 실패에는 우선 일부 남성 관객의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네요. 미국에서는 유머와 재미가 풍부한 오락 영화로 여겨지지만 바비의 유머가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고 일부 페미니즘 메시지만 남아서 물 건너온 페미 영화로 오해받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윤승헌 영화평론가가 바비가 바비랜드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왔을 때의 박장대소할 유머 등은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코드와 맞지 않는다면서 일부 관객에게 성평등만 강조한 교조적 영화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네이버 관람객 평점은 여성은 9.3인데 남자가 5.98로 엇갈리네요. 10점을 준 관객은 여자라면 꼭 봐야 할 영화다. 익숙해진 불평등을 유쾌하게 꼬집었다고 했지만 1점을 준 관객은 풍자를 가장한 남성 혐오가 난무한다. 메시지에 잡아먹힌 괴작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자친구랑 보면 싸울 듯 남자들이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평점 받더니 맞는 듯 등 젠더 갈등을 의식한 평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재밌다 그죠? 영화 둘 다 보고 싶네요. 미션 임파서블하고 바비 둘 다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오늘 웜의 심박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